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유럽은 한국으로 인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셀 브리에르라고 합니다. 국적은 프랑스, 전공은 국제정치입니다. 저는 아시아에 대해 비교적 열린 시각을 갖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한 수업에서 마주한 현실은 그 기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지식이라는 것이 단지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어떤 렌즈로 세계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진실처럼 포장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기술을 베끼는 나라일 뿐입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바로 장르익 보르당 교수였어요. 프랑스 국적을 가진 그는 과거 10년 넘게 중국 상하이의 유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동양 정치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고 지금은 프랑스로 돌아와 대학 강당과 언론을 오가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저는 그를 처음 보았을 때만 해도 아시아를 사랑하는 통찰력 깊은 연구자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몇 차례 진행될수록 그는 아시아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관찰자가 아니라 철저히 중국 중심의 관점에 갇힌 해석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수업에는 언제나 중국의 전략적 위대함이 중심을 이루었고 일본과 한국은 그늘진 모방자로만 묘사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서구 언론에서 종종 중국의 지식 동맹자처럼 등장하며 한국의 기술 발전을 체계적으로 폄하해온 인물이었고 여러 국제 포럼에서도 삼성은 미국 기술의 모방자에 불과하다. 한국은 스스로 발명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이후에야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21세기 기술 패권국가의 조건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수업이 시작되었고 강의실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하고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날 발표자로 지정된 장릭 교수가 예고한 내용 때문이었어요. 그는 지난 수업에서 오늘은 아시아 각국의 기술적 위상에 대해 현실적인 분석을 하겠다며 예고를 남긴 바 있었습니다. 장릭 교수는 늘 그렇듯 서두를 길게 늘어뜨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논문 생산량, 위성통신 기술에서의 발사 성공률, 드론 산업의 군사적 활용도 등을 열거했고 PPT에는 중국은 세계의 미래다라는 큼지막한 제목이 뜨고 있었어요다. 그가 중국 기술을 다룰 때는 늘 열정이 넘쳤습니다. 어조는 묘하게 자부심을 머금고 있었고 PPT 자료는 대부분 중국 관영 기관이 발표한 통계였습니다. 미국의 시각에서조차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그는 한치의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반면 일본과 한국은 여전히 과거의 산업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일본의 뒤를 좇고 있으며 독자 기술보다는 글로벌 표준을 수용해 적응하는 능력에 치중하고 있죠. 쉽게 말해 중국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 한국은 그 기준을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그 말에 강의실의 공기가 정지된 듯했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일부 외국인 학생들조차 의아하다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바로 옆에 앉아있던 한 학생의 손이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의지로 손을 든 사람은 한국인 유학생 이승재 씨였습니다. 그는 학기 초부터 항상 조용히 강의에 참여해왔고 눈에 띄는 발표나 질문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수업을 준비하는지, 매시간 강의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며 때로는 새벽까지 도서관에서 보낸다는 사실을요.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이 조용한 학생이 어떤 말을 하려는 걸까? 교수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모방만 한다는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릭 교수는 가볍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들어보죠. 재미있겠군요. 그의 말에는 분명히 조롱의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유치한 반론을 시도하려 한다는 듯한 태도. 교실 일부에서는 킥킥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승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고 조용히 스크린 공유 요청을 했습니다. 순간 강의실 전체가 그의 화면으로 전환되었고 깔끔하게 정리된 프레젠테이션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반도체 분야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극자외선 공정 기술은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고도화된 제조 공정이며 현재 이 기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상용화한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대만뿐입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기준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 18% 이상을 기록했으며 특히 3나노 공정에서는 미국 기업보다 빠른 선점에 성공했습니다. EUV 수율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이승재 학생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고체 상태의 전해질 분자가 결합된 분자 구조도와 전고체 배터리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제가 평소 관심 있던 분야는 아니었지만 그가 준비한 설명은 단지 한국의 기술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전고체 배터리가 가진 미래적 가능성 자체에 대해 교실 전체가 다시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설득력이 있었어요. 지금 보고 계신 이 구조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액체 전해질을 대체하는 고체 전해질 구조입니다. 일본이 한때 이 기술을 선도한 건 맞습니다. 도요타가 수년 전부터 전고체 배터리 혁명을 주장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그는 현대자동차와 삼성 SDI가 공동으로 설계한 셀 구조, 안정성 테스트 결과, 그리고 2024년 상반기에 공개된 상용 차량 탑재 시제품 관련 기사를 차례로 보여주었어요. 각종 학술지 논문 링크와 특허 등록 현황까지 정리된 그 자료는 단순한 주장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현대차의 전기 SUV 콘셉트 모델에 장착된 전고체 배터리 프로토타입은 안전성 평가에서 유럽연합 안전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충전 속도는 기존 리튬이온 대비 2.4배 빠르며 셀 단위 열 폭발 테스트에서도 최고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삼성 SDI는 그 기술로 독일과 인도네시아, 미국의 기술 수출을 시작했고, 이 기술은 이미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기술 브랜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발표는 항공기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공군 전투기의 윤곽을 담은 설계도가 떴고, 화면 하단에는 또렷하게 KF-21 보라매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초음속 전투기 KF-21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2022년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이후 2024년까지 총 6대의 시제기가 안정적으로 비행을 마쳤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시도가 아니라 한국의 방위산업 자립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KF-21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그 개발 속도와 범위가 그렇게까지 빠를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하며 자부심을 가졌던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4개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도 최종 비행 승인까지 무려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대형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단독으로 그것도 6기의 시제기를 2년 안에 비행시켰다고요? 이승재 학생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KF-21은 레이더, 회피 기술, 다기능 AESA 레이더, 공중급류 시스템까지 장착할 수 있는 확장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어요. 이 전투기는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시작했지만 실제 핵심 기술과 구조 해석, 실물 조립은 모두 한국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종은 미국의 ITAR 규제를 회피하며 독자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방산 수출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승재 학생은 다시 한번 화면을 넘기며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기술 영역 하나를 조심스럽게 소개했습니다. 강의실 뒤편,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던 학생들의 시선이 다시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양자암호 통신이었어요. 고개를 갸우뚱하는 몇몇 유럽 학생들의 반응 속에서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양자암호 통신은 기존의 통신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기술은 전송 중 해킹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물리적으로 보안이 보장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가 도청되면 그 사실이 즉시 감지되고 복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2023년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이 기술을 실제 통신망에 상용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간단한 도식으로 양자난수 생성기의 원리를 설명했고 SK텔레콤이 구축한 양자 보안망이 실제로 은행과 공공기관, 데이터 센터 간의 고속회선에 적용되고 있다는 사례를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건 단지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이고 디지털 주권에 대한 선언이었어요. 더구나 이 분야에서 한국은 단지 상용화에만 성공한 게 아닙니다. 2022년 ITUT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안한 양자난수 생성 알고리즘이 바로 한국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미국조차 아직 공공망에 양자암호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2023년부터 전국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일부 통신 라인에 이 기술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는 통신보안이라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 속에서 한국이 세계 기술 표준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밝혔습니다. 장립 교수의 얼굴엔 잠시 낯선 단어들을 이해하려는 듯한 찡그림이 스쳤고 몇몇 학생들은 진짜야? 하는 표정으로 옆 사람과 귓속말을 나누었습니다. 이승재는 이어 또 다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거대한 풍력 터빈의 이미지가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철제 구조물들, 그 사이를 유유히 지나는 배. 저는 그제야 그가 언급할 주제가 해상풍력임을 직감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해상풍력 구조 설계 기술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특히 고정식이 아닌 부유식 풍력 구조체 분야에서 한국은 노르웨이, 영국과 함께 세계 정상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자료엔 국내 조선사가 만든 부유식 하부 구조 설계가 해저 지형과 바람 방향에 따라 자동으로 균형을 맞추는 기술이 소개되어 있었고, 이 구조체는 실제로 제주 앞바다에서 상용 운영 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는 이어 전 세계 부유식 풍력 프로젝트 지도와 함께 한국 기술이 미국 서부해안, 베트남 남해안에 수출되었음을 시사하는 자료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조선과 철강 산업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상풍력의 하부 구조체, 즉 플로터 설계와 제작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풍력 터빈만이 아니라 이를 떠받치는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유지보수 알고리즘까지 포함한 패키지 형태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승재는 중국과의 비교를 덧붙였습니다. 중국 역시 부유식 풍력 구조체를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해상 안전성 평가에서 반복적인 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는 잦은 태풍으로 인해 구조적 붕괴가 발생했고 2023년엔 2차례 대형 설비가 침몰한 사고도 있었어요. 반면 한국의 구조체는 제주 앞바다, 동해안 등지에서 태풍에 의한 영향 없이 2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 학생들은 무언가 벼락처럼 내리꽂히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고 강의실은 차분함 속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재는 마지막 2가지 기술을 소개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듯 말을 이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분야들 역시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2기술은 단지 산업이나 상업적 가치 그 이상으로 인류의 미래와 연결된 기술입니다. 그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사피온 X220이라는 모델명이 떠 있었고 칩셋의 내부 구조와 실제 크기를 비교한 이미지, 그리고 그 오른편엔 성능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 반도체는 사피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SK하이닉스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한 인공지능 전용 연산 프로세서입니다. 사피온은 기존 GPU 대비 연산 효율이 약 1.5배 높고 에너지 소모는 무려 80%까지 줄였습니다. 이는 AI가 처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훨씬 빠르고 친환경적으로 연산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이 반도체가 2024년부터 북미의 데이터 센터와 유럽의 엣지 서버 기업들에 납품되고 있다는 기사와 함께 성능 비교 벤치마크를 보여주었어요. 화면엔 미국의 N사와 T사의 그래프도 함께 있었고 그 사이에서 사피온의 수치가 분명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이 반도체가 단지 한국산이라는 상징성에 머무르지 않고 이미 세계 시장에서 유효한 대안으로 선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AI 패권 구도에서 한국이 단순 소비자가 아닌 기술 주도국으로 올라섰다는 의미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역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AI 윤리 세미나를 들으면서도 단 한 번도 한국이라는 이름을 떠올려 본 적이 없었던 것을 떠올리며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기술로 조용히 다음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K-스타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인공태양이라 불립니다. 핵융합 발전 장치, 그 중에서도 초전도 토카막 방식의 한국형 실험로입니다. 그는 다소 천천히 그러나 깊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2023년 한국의 KSTAR은 세계 최초로 섭씨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30초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핵융합 실험로들이 꿈꾸기만 하던 임계점을 넘어선 실질적 지속 운전 단계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영국의 JET, 프랑스의 ITER와 비교한 실험 조건과 유지 시간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KSTAR은 단지 작은 나라의 시도나 도전이 아닌 세계 핵융합 공동체 내에서도 기술 중심지로 인정받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저 역시 ITER 프로젝트를 통해 핵융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이 발표가 단순한 자화자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현재 한국은 KSTAR 기술을 기반으로 자체 상용 핵융합로 개발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프로젝트는 유럽과 미국의 연구진도 기술적 자문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프랑스조차도 KSTAR의 운영 경험을 공유받고자 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마치 누적된 에너지가 마지막으로 폭발하듯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교실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화면을 껐습니다. PPT가 사라진 뒤 교실은 무척 낯선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장리 교수가 말한 모방의 아시아, 기술을 흡수만 하는 나라라는 구절들이 무참히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이승재는 태블릿을 닫고 아주 정중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뚜렷한 어조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7가지 사례들을 보시고도 여전히 한국이 단지 다른 나라를 모방하며 따라가기만 한다고 보십니까? 교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한국과 원전 안전 기술 그리고 탄소 중립 인프라 기술에 대한 공동 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대표 항공방산 기업 다쏘항공조차 한국의 KAI와 차세대 항공기 관련 공동 연구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는 사실은 교수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프랑스도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고 함께 일하길 원하고 있는데 왜 교수님만은 한국의 독자성과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으시나요? 그 순간 장릿 교수는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얼룩져 있었고 입술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고 말았어요. 바로 그 순간 그가 자기 확신 안에서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제 안에서도 똑같이 오래된 오만과 무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의실 안은 정지된 시간처럼 고요했습니다. 마치 수백 가지의 생각이 동시에 떠올라 머리 위를 떠도는 듯한 침묵이었어요. 누구도 먼저 입을 떼지 못했고 심지어 장릿 교수 자신도 자신이 늘 주도하던 수업의 흐름을 어떻게 다시 잡아야 할지 몰라 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메모를 몇 번 뒤적이는 신용을 했지만 그것은 말을 잇기 위한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예상치 못한 정면 돌파 앞에서의 당황과 혼란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교실 중앙쯤에 앉아있던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금발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독일 출신의 리사였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발표보다 경청을 즐기던 그녀가 손을 드는 모습은 저에게도 놀라웠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저도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녀의 독일어 억양이 약간 섞인 영어는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 공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석사과정 중 독일 내 다수의 제조업체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희 기업들이 주목한 국가는 중국보다 한국이었어요. 특히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반도체 장비의 정밀 자동화, AI 기반 품질 관리 기술은 한국의 기업들이 이미 독립적으로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업계 내부에서는 한국을 넘어서는 기술을 갖추자는 것이 하나의 전략적 구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릿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그게 단지 특수 산업의 사례일 수 있겠지만 그 특수 사례들이 모여 한 나라의 기술 주도권을 형성하는 것 아닐까요? 그의 마지막 발언이 끝나자 장릿 교수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가가 약간 떨리는 듯 했지만 그 어떤 말도, 문장도, 항변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재빠르게 반론을 펼치거나 학문적 관점 차이라는 말로 넘어갔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는 철저히 침묵 속에 갇혔습니다. 마치 자신이 설계한 지식의 구조물 안에 스스로 갇혀버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어떤 이론도, 어떤 권위도 그날의 데이터와 논리 앞에서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승재의 발표는 단순히 기술적 반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강의실에서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통용되던 중국 중심의 아시아 해석이라는 오랜 도식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진실의 파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단지 교수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캐나다, 인도, 심지어 중국 출신 학생들까지 모두가 서로의 시선을 의식하며 속으로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수업을 통해 배워왔던 아시아의 이미지가 과연 어느 시점에서부터 편향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편향의 중심에 지식의 권위라는 이름으로 숨은 오만함이 있었는지를. 특히 중국에서 온 한 학생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더니 팔짱을 끼고 바깥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말없이 그러나 또렷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장면은 장릿 교수가 말해온 중국 중심론이 완전히 부정당한 순간이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은 늘 조용하고 말이 없던 한국 학생 이승재였습니다. 그는 그 어떤 자극적인 말도 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억누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나라가 걸어온 기술의 길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 앞에 중국 중심의 프레임은 힘없이 무너졌고 오랫동안 유지되던 해석 체계는 더 이상 지탱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오늘 이 교실에서 일어난 일은 단지 한 수업의 에피소드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 교실에 있던 모든 학생들의 인식 속에 강하게 각인될 것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 기술과 논리, 겸손한 자신감으로 세계의 기준을 다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저 마르셀 브리에르는 조용히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가볍게 보아왔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으로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한국은 K-팝과 K-드라마 그리고 몇몇 가전 브랜드가 떠오르는 기능이 좋은 나라 정도로만 각인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7가지 기술, 그 안에 담긴 수치와 성과,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한 치열한 노력과 자존심은 단지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였고, 동시에 프랑스와 유럽이 여전히 안주하고 있는 과거의 자부심이 과연 현재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무지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그리고 어디서든 누군가 한국을 과소평가하려 한다면 이승재가 했던 발표와 그날의 정적을 떠올리며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한국은 이제 과거의 한국이 아닙니다. 지금의 한국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기술 선도국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기준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훌륭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